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뼈정결 윤영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제 같이 공부하고 하시는 우리 마취통증학과 서창민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너무 정형외과적인 색깔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좀 여러 가지 색깔을 한번 같이 넣어보고자 이제 우리 또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우리 허리 통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 중에서 허리 통증이 대충 뭐 몇 퍼센트나 될까요? 아무래도 허리 통증이 제일 많겠죠. 그 질환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감기 다음으로는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인 의원을 방문하는 것은 허리 통증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허리 통증을.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허리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 우리 10대 질환이라는 거를 선정을 해가지고 보게 되는데요. 뭐 1위부터 10위까지를 선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5위 안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허리 통증이라는 거. 일생의 허리 통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보다 경험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에 이제 좀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마도 이제 우리가 근골격 통증 중에서 목 통증, 그렇죠? 네. 목 통증이 따라가게 되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정형외과와 우리가 마취통증학과의 밥벌이라고 불리는 그런 제일 건데. 많이 하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허리 통증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만나는 그런 이제 유병률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떤 질환이 좀 허리 통증에 많이 있을까요? 허리에서 제일 많은 질환은 결국 디스크겠죠. 누구나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선생님이 이거 디스크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시니까 디스크가 제일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디스크랑 협착증을 어떻게 구분하죠? 이게 디스크랑 협착증이라고 했을 때 그냥 나이가 뭐 20살, 30살이면 뭐 디스크고 그 다음에 나이가 뭐 40이 넘어가면은 뭐 협착증이고 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구분을 하죠? 네, 일단은 나이별로 그 젊으신 분들이 특히 디스크가 많고 조금 더 연세가 드시면 그 디스크의 퇴행에 따라서 협착증, 디스크 퇴행과 뒤쪽에 후관절의 퇴행이 같이 연결이 돼서 협착증이 생기기 때문에 나이가 드시면 협착증이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증상들은 또 조금씩 특징이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 이제 정형외과 많이 오시는 분들이 젊은 층에서도 많이 오시지만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럼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훅 하면서 이제 다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치료가.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병원에 오래 머물지를 않아요. 네, 빨리 끝나고 좋아지고 빨리 가고 이제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시지만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를 데려온다거나 아니면 뭐 누구를 덴들해 온다거나 약간 이런 식이 되는데요. 협착증과 좀 우리가 좀 구분을 하는 그런 팁 같은 건 없을까요? 우리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디스크는 그 디스크가 뒤로 밀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밀려 나오면서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아픈 거라서 디스크의 압력이 높아지는 자세가 디스크를 제일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제일 대표적인 게 바닥에 앉아 있을 때 그리고 허리를 앞으로 굽힐 때 이런 자세들이 통증을 제일 일으킵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크는 서 있을 때를 100으로 가정하면 특히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압력은 한 140 정도. 그런데 만약에 상체를 앞으로 구부리게 되면 190 정도의 디스크의 압력이 생기고 다리를 꼬고 앉거나 뭐 물건을 굽힌 상태에서 들거나 하면 그보다 훨씬 높은 압력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디스크가 더 밀려 나오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주로 굽히는 자세로 본다면 굽히는 자세가 될 것이고요. 협착증이신 분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굽히는 게 아니고 뒤쪽에 후관절이 커져 있기 때문에 뒤로 허리를 제낄, 그 신전을 시킬 때 아픈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파행이라고 해가지고 그 좀 걷다 보면 좀 아파지고 좀 쪼그려 앉다 보면은 좀 편해져요 막 이런 거 말을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 혈관성 파행이라고도 하고 뭐 신경성 파행이라도 하고 우리 정형외과 뭐 시험 문제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실제 환자분들이 걷다 보면 다리가 터지는 것 같아요. 양쪽 종아리가 터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이러다가 터져가지고 뻥 터져서 이게 뭐 가루가 되는 건 아닌가요? 뭐 이제 환자들이 그렇게 오는데 뭐 그런 거는 어떤 뭐 디스크난가요? 그것도? 그거는 디스크라기보다는 협착증에 가까울 겁니다. 협착증 같은 경우에 오래 걷게 되면 신경이 계속 신전 상태에서 눌리게 되면서
다리에 터질 듯한 그런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협착증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협착증에서 말을 하는 신경성 파행과 그 다음에 혈관성 파행을 어떻게 구분하죠? 이건 혈관성 파행이라는 거는 사실은 정말 요즘에 너무 답답한 게 제가 동맥경화 치료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게 혈관성 파행 환자가 저한테 와요. 그래서 혈관성 파행 환자를 설명을 하고 뭐를 하고 허리에서 이제 우리가 동맥경화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 논문을 보게 되면 이 협착증이라는 것도 동맥이 잘 안 가서 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혈관성 파행과 신경성 파행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성 파행은 결국 혈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리가 좀 차다든지 그 다음에 겨울에 심하다든지 이런 특징들이 좀 있고 이게 쉬면은 혈관이 다시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경성 파행은 그렇게 쉰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허리를 이 신전시킨 상태를 굽히면 신경이 눌렸던 게 풀리기 때문에 좋아진 것으로 두 개를 서로 구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혈관성 파행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먹으면 좀 도움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아까 뭐 이렇게 반신욕을 하면 도움이 되듯이 좀 신경과 신경에는 사실 이제 뭐 비타민 B가 좋다, 오메가3가 좋다, 약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뭐 나머지 뭐 코엔자임 Q10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신경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비타민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버원이요. 자, 그러면 혈관성 파행, 피가 안 가는 사람들한테는 넘버원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 물 잘 먹어야 돼, 물. 왜? 물을 잘 안 먹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동맥경화가 있거나 피가 잘 안 갔어요. 요만큼이 물을 충분히 먹었을 때 혈관이라 생각하면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쪼그라들어요. 우리 몸이라는 거는. 겨울에 때도 혈관이 수축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10%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쪼그라들면 상대적으로 20에 30%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더 좁아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넘버원이 물이에요. 가장 좋은 거는 물이다. 물을 잘 드셔야 된다. 최근에 좀 논문이 나왔는데 뭐 하루에 2리터 안 먹어도 된다. 그냥 이거는 뭐 어쩌고저쩌다 하고 최근에 논문이 나왔죠. 자, 그 논문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신 분 여기 있으실까요? 없을 거라고 봐요. 저 다 읽어봤거든요. 2리터를 안 먹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나이에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도 다른데 무조건 2리터를 일률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즉 2리터라는 적당한 기준이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고 꼭 물로 2리터가 아니라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든지 뭐 야채를 많이 먹는다든지 수분 함량이 많은 걸 먹는 사람들은 물을 덜 먹어도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활동이 많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된다고 나왔어요. 근데 너무 기사가 자극적으로 나와가지고 물을 열심히 드시고 있는 대한민국의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 있는데요. 논문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그 논문에서 우리가 무조건 이게 아니다가 아니고 자, 가장 쉽게 말하면 1.8에서 2.2리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겨울에는 조금 더 드신다고 생각하세요. 왜? 건조하니까. 우리나라랑 다르잖아요, 기후가. 그죠? 건조하면 더 먹어야 돼요. 수분이 빠지니까. 피부 푸석푸석 해주잖아요, 겨울에. 그럼 더 먹어야죠. 그죠? 그리고 여름이나 이럴 때 땀이 좀 많이 나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물 잘 먹어요. 근데 겨울에 항상 물을 안 먹으면서 우리가 더 많이 아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이나 이런 데 질환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뇌쪽으로 간 혈관이 아까 말했듯이 막혀서 날아가서 돼버리는 걸 뇌졸중이라고도 하죠. 저희과에서 이제 어떻게 하다 제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혈관성 파행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허리가 아픈 것과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픈 거 여기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허리 아픈 거랑 머리 아픈 거 허리 따로 머리 따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허리랑 그리고 협착증이 있다. 근데 좀 이상하게 잘 안 나. 그러면은 여기서는 혈관성 파행 꼭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머리까지 아프다? 이거는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꼭 생각해 주시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디스크라는 거는요, 수술을 꼭 해야 되냐? 자, 2000년대에 비해서 지금 2020년이 되면서 디스크 수술이 몇 퍼센트 줄었을까요? 90에서 95%가 줄었어요. 자, 지금 현재 기술로 디스크 수술을 꼭 해야 되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자, 90에서 95%는 수술을 안 해도 될 거를 2000년대는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당시 기술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많이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선생님들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죠. 일상생활 안 되고 뭐 약도 좀 안 좋고 뭐 이렇게 영양도 그렇고. 도수치료 그때 누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뭐 충격파 그때 누가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템들이 생기면서부터 우리가 디스크 수술이 급격히 감소했어요. 물론 일부 좀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수술이라는 거는 항상 좀 최후의 선택이라는 거를 명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수술을 하기 전에 시술도 있다는 점.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시기를, 해야 되는 시기를 최대한 뒤로 미루면 좋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허리 통증에서 미꾸라지처럼 3000% 빠져서 뭐 뇌까지 가버렸어요. 뇌까지 가버렸는데 뇌까지 가버린 우리 골정결자 우리 TV 허리 통증 편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이 허리 디스크와 그 다음에 협착증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또 정형외과가 생각하는 거랑 그 다음에 우리 마취통증학과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또 다음 편에도 우리 수장 선생님과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정결자 윤종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